때마다 해줘야 하는 비료 작업이 힘드시다고요? 오레가, 슈퍼 오레가가 수고로움을 덜어드립니다. 간편하고 효과 좋은 완효성 비료 오레가, 슈퍼 오레가. 한 번의 시비로 지속적으로 뿌리에 영양분을 공급하여 경제적 부담과 노동력은 낮추고 생산성은 극대화하는 완효성 비료. 한 번의 시비로 농사가 완성되는 경제적인 비료 오레간다 오레가. 남해화학 오레가, 슈퍼 오레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최근 국산 양파가 수급 불안을 보이는 사이 양파 수입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수입량이 전년 대비 무려 6배나 늘었습니다. 네, 산지에서는 이미 포전 상인들이 움직이고 있고 조생종 햇양파 출하가 한 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국산 양파 가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산 양파 가격이 다소 강세를 보이면서 민간에서의 양파 수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2월 13일까지 민간 양파 수입량은 12,170톤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037톤보다 6배나 증가한 겁니다. 지난해 50여일 동안 2천여 톤이 수입된 것에 비하면 올해는 일주일에 평균 2,000톤이 수입됐다고 AT는 밝혔습니다. 지난해 국산 양파 생산량이 평년보다 적었던 탓에 국산 양파 가격이 다소 오른 사이 수입 물량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19일 기준 서울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양파 도매 가격은 1kg 상품에 2,096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가격의 2배로 조사됐습니다. 작년 생산량이 줄어들었고 전체적인 품위들이 좀 안 좋은 상태다 보니까 최근에 가격이 2,0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가격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수입산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1,300원 정도 원가 잡히는 것 같거든요. 더 큰 문제는 수입 증가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수입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양파 검역 신청 물량 또한 2월 1일부터 17일까지 8,574톤으로 1월 신청량보다 63%가 늘었습니다. AT는 2월까지의 양파 수입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3,000톤의 6.7배에 달하는 2만 톤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산지에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 지역 조생종 양파는 3월 말부터 출하가 시작되는데 2월에 검역을 마친 수입 물량이 3월에 시중에 풀리면 햇양파 시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산, 미국산, 일본산 계속 들어오고 있는 식정이거든요. 즉시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제주치부터 조생 양파에 영향을 크게 미쳐서 우리 생산 농가만 직격탄을 날린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또 날이 점차 풀리면서 산지에선 양파 포전 거래가 시작되고 있어 농가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는 실정입니다. 수입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 포전 거래 가격이 낮게 형성될 수 있어서입니다. 더욱이 얼마 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산 마늘 양파 재배 면적 실측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산 양파 재배 면적은 18,532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4% 늘었습니다. 특히 조생종 재배 면적은 제주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9.5% 증가한 것으로 조사돼 현재 강세를 보이는 양파 가격이 조생 양파 출하 시점부터 꺾일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농산물 수입을 권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양파, 과일 등은 민간 수입과 물량 출하 확대를 독려해 농산물 가격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농업계에선 물가 당국이 농산물 수입 독려를 공식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5인 이상 집합 금지 조치로 농촌 체험마을은 그야말로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활발한데요.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중심으로만 지원이 검토되면서 농촌 체험마을은 정부 지원에서도 소외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손현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양평군에 있는 한 농촌 체험마을입니다. 하루 350명, 연간 17,000명이 방문할 만큼 인기를 끌던 곳이지만 지난해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발길이 줄었습니다. 지난 한 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약 1,000명으로 평년의 6% 수준.
연말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그나마 간간히 들어오던 가족 단위 소규모 예약까지 뚝 끊긴 결과입니다. 인건비도 전부 반씩 삭감을 하고 이래가면서 운영을 했어도 작년도에 소득이 거의 없었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 2천만 원 정도 적자를 봤어요. 전년도에 2월 된 금액 그걸 가지고 간신히 버텨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피해 업종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도 농촌체험마을에 돌아가는 몫이 없다는 겁니다. 앞서 2, 3차 재난지원금은 집합금지 업종에 각각 200만 원과 300만 원을, 집합 제한 업종에는 150만 원과 200만 원 차등 지급됐습니다. 지급 대상 논의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주로 이뤄지면서 농촌체험마을은 정부의 재난지원에서도 소외됐습니다. 소상공인에도 포함이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농촌체험휴양마을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 어렵겠지만 그래도 운영상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좀 골고루 챙겨봐 줘야 되는데 이 같은 상황을 보다 못한 지자체가 별도 예산을 들여 지원에 나선 경우도 있습니다. 충남 공주시는 최근 관내 농어촌 민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133곳에 100만 원씩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이들의 현실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입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에 등록된 농촌체험마을은 전국에 1,115곳. 지자체 차원의 지원만으로 업계 전반의 타격을 줄이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43개 체험마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방문객 수는 69%, 매출액은 6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 더해지면서 체험마을을 운영하는 농민이 체감하는 피해는 이보다 더 심각한 수준입니다. 코로나19의 한파 속에 재난지원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농촌체험마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MBS 뉴스 손은진입니다. 봄철 영농기 농촌에 가면 논두렁이나 밭두렁에 연기가 피어오르곤 합니다. 큰 화재로 번져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큰데요. 실제로 1년 중 임야화재 절반 이상이 2월에서 4월에 주로 발생하고 사망자 대부분이 고령층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자가 많은 농촌 지역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경북 경주시 임야에서 쓰레기를 태우던 70대 노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13일에도 경기 안성시 밭에서 자포를 태우던 80대가, 전남 영암군에선 논두렁을 태우던 80대가 사망했습니다. 마을 주민이 논두렁 태우기를 하다 불이 임야로 옮겨붙어 큰 화재로 번진 겁니다. 이처럼 최근 임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최근 영농기를 앞두고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임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2월에서 4월에 임야 화재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봄철 영농기를 앞두고 논 밭두렁에 자풀이나 쓰레기를 태우다가 큰 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야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도 많은데요. 논밭을 태우는 것은 병해충 효과가 없고 산불로 번지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주의를 꼭 당부드립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발생한 임야 화재는 총 13,814건이며 전체 발생 건수 중 절반 이상인 7,624건이 2월에서 4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했습니다. 5년간 인명피해는 468명으로 집계됐는데 이 중 2월에서 4월에 발생한 인명피해는 334명으로 전체의 71.4%에 달했습니다. 특히 사망자 대부분이 70세 이상 고령층이었습니다. 임야 화재의 대부분은 부주의가 원인이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고추대 등 농산 부산물 또는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 발생이 가장 많았고 담배꽁초가 불로 번지거나 논밭두렁을 태워 발생한 화재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때문에 임야 화재를 예방하려면 고추대 등 영농부산물과 쓰레기를 태우지 말고 수거해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 단위로 지자체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은 후 공동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한편 행안부 관계자는 논밭두렁을 태우는 것은 불법이며 산불로 번지게 되면 과태료와 벌금 등 처벌을 받게 된다며 임야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사회보장 사각지대 계층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농민들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와중에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농민들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농촌 인구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각종 사고 위험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골절 등 물리적 손상뿐만 아니라 질병에 대해서도 타 인구 집단보다 취약한 상황입니다. 실제로 국제노동기구는 농업을 고위험 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에 따르면 2019년 농업인이 업무상 질병 및 손상으로 1일 이상 휴업한 건수는 49,023건을 기록했습니다. 이 중 휴업 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는 전체 손상 건수의 56%에 달했습니다. 현재 농작업 사고를 보장하는 제도로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법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농민들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적 재산적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보험입니다. 다만 현행 제도로는 충분한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며 공공성 강화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농민들에게 보장하기 위한 농업안전보험제도가 시행은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조금은 농민들이 바라볼 때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꼭 농기계 사고만이 아니라 농작업을 하다가 사고 난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농업에 종사하다가 다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장까지도 확대돼서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농업인 안전보험의 개선 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발간해 농업인 안전보험 공공성 강화를 제언했습니다. 보고서는 농업인 안전보험이 산재보험을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의 급여가 전반적으로 낮고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방식도 가입자에게 불리한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당연 가입이 아닌 임의 가입으로 운영돼 재해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농가가 많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습니다. 2019년 기준 농민 10명 중 4명이 안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법조사처는 농업인 안전보험 내실화를 위해 현행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급여에 연금 방식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장애급여나 유족급여의 경우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 상실을 벌충하는 취지상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또 입법조사처는 보험 상품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현재 농업부문 인력 운용 특성상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구분되는 상품 단위를 가족형이나 농장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농장주의 자녀가 농사일을 돕거나 외부 근로자를 고용하는 곳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업인 안전보험이 보장하는 질병의 인정 기준을 보다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농업인 안전보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선 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규호 입법조사관은 추후 중장기적인 공적 사회보험화 방안을 포함해 현행 농업인 안전보험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할 수 있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수입 단계 검사에 모두 적용될 예정인데요. 농장에서 식탁까지 전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PLS 제도 운영에 묘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수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출 여부를 빠르고 정확히 가려내는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산 농산물의 생산 및 포장 단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 및 수입 단계의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각 기관이 농산물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때문에 같은 농산물에도 다른 검사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적부 판정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하거나 분석 시간이 늘어나는 등 일부 혼선도 빚어졌습니다. 이에 식약처와 농관원은 공동 연구를 통해 퀘처스 분석법을 잔류농약 검사법으로 통일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적부 판정을 할 적에는 문제가 커지죠. 왜냐하면 이게 폐기 문제도 될 수 있고 출하 연기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적부 판정의 혼란을 없애버렸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법을 통해 잔류농약을 더욱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농약 511종을 3시간 안에 분석하는 수준입니다. 가려낼 수 있는 농약 종류도 기존 473종에서 511종으로 늘어났습니다. 외국에서 사용되는 농약 129종도 검출할 수 있습니다.
분석 시간도 기존 7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됐습니다. 시약 사용량은 10분의 1 수준으로 절약됩니다. 검사법이 통일되면서 업무 효율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농약을 가려내기가 쉬워지면서 수입 농산물의 안전관리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기준뿐만 아니라 수입국이 요구하는 기준 검사에도 이 검사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을 비롯해 농업인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부는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분석법 일부를 개정하고 올해 7월부터 농산물 생산, 유통, 수입 단계에 시험법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검사법이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잔류농약 검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MBS 뉴스 권소환입니다. 레몬밤이라는 허브 식물 들어보셨습니까? 레몬 향이 나는 식물로 주로 차로 많이 섭취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의 실험 결과 토마토의 해충을 방지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약재를 사용하지 않고도 고품질 친환경 토마토를 생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남수지 기자입니다. 잎과 열매의 그을음이 발생한 토마토입니다. 겨울철 시설 재배 토마토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해충, 담뱃가루이에 의한 피해입니다. 담뱃가루이는 추운 겨울철 외부에서 따뜻한 시설 하우스로 유입, 증식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토마토 잎 뒷면에 알을 낳고 잎에 즙을 빨고 난 뒤 액즙을 배설하는 과정에서 열매의 그을음을 일으켜 토마토의 상품성을 떨어지게 합니다. 담뱃가루이를 방치하면 잎과 열매의 발육이 늦어지거나 열매가 쪼그라드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에 농촌진흥청이 담뱃가루이를 방지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허브 식물을 활용한 친환경 방제법입니다. 농진청에 따르면 허브 식물 4종으로 연구한 결과 레몬 향이 나는 식물 레몬밤이 담뱃가루이 성충을 유인하는 데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였습니다. 하우스 내부에 레몬밤을 배치했을 때 토마토보다 레몬밤에 담뱃가루이가 4배 이상 더 많이 모여든 겁니다. 특히 레몬밤을 토마토 묘목보다 높은 위치에 뒀을 때보다 작물 하단부, 즉 땅 쪽에 뒀을 때 해충 유인 효과가 8배까지 높아졌습니다. 농진청은 레몬밤의 효능을 홍보하는 등 농가들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허브 식물로 친환경 방제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구상 중입니다. 또 시설 하우스 외부에 레몬밤을 배치해 해충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실험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입 자체가 아예 바깥에서부터 원천 차단을 할 수 있게끔 외부에서도 지금 실험을 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시설 내에서는 이 천적이라든지 이런 거 같이 해서 좀 친환경 방제 쪽으로 더 효과를 높일 수 있게끔. 이와 함께 농진청은 레몬밤 식물체에서 다양한 물질을 추출해 담뱃가루이를 유인하는 성분 연구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방침입니다. MBS 뉴스 남수지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글자 비율, 글자 간격 식품 표시제에 대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식품 표시면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글자 비율과 간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표시해야 하는 식품 등의 표시 방법은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업계의 경제적 상황을 감안해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포장재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 수입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별도 신고 없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강원농협지역본부가 지역 내 대학생들과 함께 농촌사랑 봉사단인 바지런 봉사대를 발족하고 취약농가 및 소외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봉사대는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일손 돕기를, 소외 이웃에는 시설 환경 정화 및 재능 기부 활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춘천에 거주하는 대학생이면 오는 3월까지 누구나 봉사대 지원이 가능하며 강원농협은 연말까지 수시로 봉사활동을 펼칠 계획입니다. 충청남도가 여성 농어업인 행복바우처의 지원 금액과 대상을 확대합니다. 행복바우처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여성 농어업인 복지 등을 위해 건강관리 및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지원 대상자가 3만 원을 부담하면 도가 17만 원을 지원해 20만 원의 현금 카드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20만 원 전액을 보조금으로 충전해 카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혜 범위도 농어촌에서 도 전역으로 확대됐습니다.
행복바우처 신청은 이달 17일부터 한 달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 서부농업기술센터가 마늘 재배 전 과정 기계화 매뉴얼 구축에 나섭니다. 마늘은 파종과 수확 작업 시 많은 인력이 소요되는 작목이지만 기계화율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에 서부농업기술센터는 지난해 9월 마늘 재배 기계화 매뉴얼 개발 실증포를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 9월 기계 파종이 이루어져 현재 생육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계 파종에 이어 수확과 줄기 절단, 선별 건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결과를 분석한 후 마늘 재배 기계화 매뉴얼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